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와 법 10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온라인 클래스 수업도 6단원을 하게 되었네요. 6단원은 국제관계와 한반도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중단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관계와 국제법, 두 번째는 국제문제와 국제기구,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부분이죠. 네,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관계와 국제법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국제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학습 목표 볼까요? 국제사회의 특징과 변천을 파악할 수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특징은 어떠한지,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변천 과정,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국제사회란 국가,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과 같은 행위 주체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교류하고 의존하며 국제적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는 다수의 국가를 주된 구성 요소로 하여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기초로 성립되는 사회관계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사이에서 볼 수 있는데 오늘날과 같은 형태는 근대 유럽의 국제체제가 성립된 후부터이죠. 그 이후의 국제사회는 많은 점에서 크게 변화해 왔습니다. 유럽 중심의 국제체제에 미국, 일본 등이 참가함으로써 20세기에는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과 같은 보편적 국제조직이 형성되고 또 교통, 통신수단의 발달로 국제사회의 상호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국가 간의 관계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현상이 나타났죠. 국제사회의 특징은 전체의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규제하는 법질서는 구성 단위인 각 국가의 합의에 의존하고 있죠. 국제사회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되고 각국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가진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 다른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것이 바로 국내 사회와는 구별되는 국제사회의 특징이죠. 또 국제사회에는 국내 사회와 달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계의 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권 국가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또 국제사회에는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합니다. 국제사회 국가들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차이를 앞세워서 자국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강제하기도 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인간이 모여 만든 국가 역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국제사회는 주권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무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평화를 실현하려면 국제사회의 여러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세력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이에 반해서 자유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이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합니다.
인간은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따라서 국제법이 강화되고 각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국가 간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을 때 국제사회가 이에 함께 저항하는 집단 안보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현실주의자에게 세계 무대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주권을 가진 행위자이죠. 이는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행위자가 국가 위의 부재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는 국가를 행동하게 만드는 요소로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현실주의자에게 인간의 본성은 고정적이며 무엇보다도 이기적이죠. 결국 세계 정치는 자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국가들 사이의 권력 투쟁을 표상합니다. 세계 정치에 존재하는 질서는 세력 균형이라고 알려진 기제가 작동한 결과이고, 국가들은 세력 균형을 통해서 어느 한 국가가 우세해지지 않게 막으려고 행동합니다. 반면에 자유주의 사상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인간이 완전할 수 있고 민주주의는 그 완전성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이러한 모든 생각의 바탕에는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국가 간 관계에서 자유주의자들은 협력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핵심 문제는 협력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는 국제 환경을 만드는 거죠. 세계 정치의 질서는 세력 균형에서 나오지 않고 법과 합의된 규범, 국제 레짐, 제도적 규칙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충의의 통치 제도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국가들 사이의 상호 의존은 세계 정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여기에서 국제 레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 영역에서 국가들끼리 합의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규칙을 지닌 제도를 국제 레짐이라고 합니다. 레짐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제도나 정책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618년부터 1648년 독일을 무대로 신교와 구교 간에 벌어진 종교전쟁. 이것이 30년 전쟁이죠. 30년 전쟁은 명목상의 기간으로는 십자군 전쟁이나 백년 전쟁보다 짧습니다. 근데 거의 쉬지 않고 전쟁이 치러졌고 심지어 겨울에도 전투가 벌어졌대요. 그리고 동원된 병력과 화력의 규모를 따져볼 때는 오히려 종전의 전쟁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대의 종교 전쟁이면서 최초의 근대적 영토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서구 세계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이 치열한 전쟁을 겪게 되었다는 거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1648년 체결된 평화 조약입니다.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 로마 제국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인 근대 유럽의 정치 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된 거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적 역할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왔습니다. 조약은 제후들에게 완전한 영토적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는 교황이 주도하고 세속적으로는 황제가 주도하는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 로마 제국이 실질적으로 붕괴된 것을 의미했어요. 황제와 교황의 권력은 약화되었고
정치는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세력 균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새로운 체제를 가져왔죠. 이것은 유럽의 근대화와 절대주의 국가 성립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권 국가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등장하는 근대 국제사회는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체결된 이 베스트팔렌 조약과 함께 시작된 겁니다. 이 조약에 참가한 국가들은 주권 평등, 영토 존중, 국내 문제 불간섭 등의 원칙에 합의했고, 이로써 주권과 영토를 가진 국민 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형성된 거죠. 이후에 군대 국가들이 산업화하고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19세기 후반 유럽의 강대국들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채택합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되게 됩니다. 유럽 여러 국가의 이러한 제국주의 정책은 국가 간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1914년부터 4년간 계속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죠.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파리 강화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논의하게 됩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처리에 관한 회의예요. 1919년 1월 18일 프랑스 외무부의 전순국인 27개국 대표가 모여서 강화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월 25일에 제2차 총회에서 국제연맹 창설이 결의됐고요. 5월 7일에는 독일 강화조약 초안이 독일 측에 제시된 뒤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6월 28일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강화조약 조인식이 이루어졌어요. 조약 체결을 위한 이러한 일련의 회의가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고, 독일에 대한 강화조약은 조인식 장소 이름을 따서 베르사유 강화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 등지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추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죠.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은 패한 나라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는 독일을 자본주의 나라로, 소련은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죠. 양쪽이 맞서다가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수도 베를린도 두 동강이 났고요. 스탈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소련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동유럽과 세계 각지에 공산주의를 퍼뜨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간섭을 강화했죠. 미국은 어땠을까요? 트루먼 대통령은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모든 나라를 지원해야 된다 라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인 마셜 플랜을 발표했죠. 마셜은 유럽에 120억 달러나 되는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력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세력으로 나뉘고 있었어요. 미국이 서유럽을 중심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는 군사 조직을 만드니까 이에 대항해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었죠. 또 미국이 마셜 플랜을 실행에 옮기니까 소련은 코민포름이라는 공산주의 국가 정보국과 경제협력기구인 코메콘을 만들었습니다. 직접 무력을 사용해서 싸우진 않았지만 경제나 외교, 정보 등의 분야에서 계속 날카로운 대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차가운 전쟁을 하는 것 같다 해서 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냉전 체제는 1970년대 들어서 공산진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제3세계가 부상하면서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몰타 선언, 1990년 독일의 통일, 1991년 구소련의 해체로 냉전은 종식되게 됩니다. 이후 탈냉전 시대로 들어선 국제사회는 다양한 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양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로 변모하게 되었고요. 각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념에 따른 갈등은 줄었지만 그 대신 민족, 종교, 영토, 자원 등의 다양한 이유로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개방화의 물결로 사람, 자본, 상품, 정보 등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는 뭐죠?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이 커짐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 이것이 세계화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경계가 점차 흐릿해지고 있고 각국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관계를 다음과 같이 변화시키고 있죠. 첫째, 각국 정부는 국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문제가 자국에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국제적 시민단체 등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행위 주체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중요해지면서 국제법과 같은 국제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교과서 173페이지 심화 주제 탐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에 관한 내용이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발단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하는 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프라임, 알트 A, 서브프라임 이렇게 3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프라임 등급은 신용도가 좋은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이고 알트 A는 중간 정도의 신용을 가진 개인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서브프라임은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인 거죠. 여기서 서브프라임 등급은 부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라임 등급보다 대출금리가 2%에서 4% 정도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데 이에 편승한 모기지론, 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서브프라임 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말 3.4%에서 2006년 말에는 13.7%로 급상승하게 돼요. 그런데 급상승하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또 2004년 이후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정책 목표 금리를 17차례에 걸쳐서 대폭 올리게 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브프라임의 연체율이 급상승하게 되고 2007년 4월에 미국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회사인 뉴 센트리 파이낸셜이라는 곳이 파산 신청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나게 됐어요. 신용이 낮은 개인들은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 회사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고 모기지 회사는 모기지를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에 판매했죠. 투자은행들은 이것을 또 재구성해서 모기지 기반의 증권을 만들어냈고 헤지펀드 같은 공격적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미국이 2000년 이후 저금리 추세 그리고 이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 이걸로 인해서 주택 경기가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고수익, 고위험 지향적인 서브프라임 대출 상품에 주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했죠. 근데 2004년 이후에 주택 경기가 과열되고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또 주택 시장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주택 가격도 하락하고 그러니까 대출자들의 연체는 증가하게 되겠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2008년 11월 G20 정상들이 최초의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치기로 합의한 거죠. 향후 12개월 동안 무역, 투자 장벽 신설을 자제하기로 동의했고요. 2009년 런던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2년간 5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국내 총생산 4% 수준의 경기 부양 효과를 이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죠. 이러한 정책 공조에 힘입어서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 상황은 호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 이것을 세계화와 관련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계화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상호 의존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에 아주 큰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관계와 국제법의 두 번째 내용인 국제법의 이해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학습 목표 볼까요? 국제법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국제법의 법원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법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자, 국제법의 법원, 우리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네,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국제법은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이죠. 전통적인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했지만 최근에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로 국제법의 적용 영역이 개인,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법은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을까요? 국제법은 국제 분쟁을 겪는 당사자에게 유용한 분쟁 해결의 수단을 제공하겠죠. 국가 간의 영토, 무역, 자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법을 활용해서 보다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또 국제법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유도합니다. 인권 문제, 환경 문제 같이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경우 국제법은 공동의 행위 기준을 세우고 여러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죠. 또 국제법은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두 관련한 국제법이 있기 때문이죠. 국제법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를 국제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적 합의입니다. 조약 외에 협약, 협정, 규약, 의정서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조약이 국제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고 있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를 표시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이죠. 근대 국제법이 발달하여 온 지난 수세기 동안에는 각국의 관행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온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다양성이 급증하고 국제관계가 긴밀화되고 복잡화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조약이 국제관습법을 압도하게 됐죠.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로 조약 외에 협약, 협정, 의정서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이지만 국제기구도 국가와 조약을 맺을 수 있고 또 조약은 원칙적으로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닙니다.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모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로 인정됨으로써 성립하는 국제법입니다. 국제관습법은 조약과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으로는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등이 있죠. 근대 국제법은 유럽 국가 간의 관행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고 그런 의미에서 국제관습법은 국제법의 1차적 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습법의 성립 요건으로는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요. 즉 국가의 실행이 통일적이고 일관되고 일반성을 갖추고 또한 각국이 이러한 실행을 하는 것이 단지 의례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는 확신이 수반되면 이를 국제관습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관습법의 성립에는 관행과 법적 확신이 결합해야 하는 겁니다. 관행이라는 건 관습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이고 법적 확신이 없이 단순히 반복된 행동은 아직 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이 공통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국내법에 수용된 법의 보편적인 원칙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 뭐였죠?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입니다.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도 우리 배웠죠. 권리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이 권리의 원래 목적이나 공공성에 반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과 함께 대표적인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죠. 법의 일반 원칙은 여러 문명국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고요. 국가 간 분쟁에서 명확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국가를 규율하는 효력을 지니죠. 그러나 이러한 국제법은 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법의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이 되고 영토 내의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죠.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국민이 국내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죠. 하지만 국제법의 경우에는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국제법의 이행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는 오늘날의 국제법은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175페이지 탐구활동 보겠습니다. 북해 대륙붕 사건. 이건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되었던 해양 경계 획정 분쟁을 말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및 독일과 덴마크 사이의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분쟁이죠.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는 유럽 대륙에서 나란히 북해를 면하고 있는 인접국입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해안선은 북해를 향하여 돌출적인 형상을 띠고 있으나 독일의 해안선은 오목하게 안으로 굽어 있어요. 이와 같은 해안선의 형태로 인하여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하면 독일은 해안선의 길이나 육지 영토의 크기에 비해서 대륙붕 경계 획정에서 크게 불리합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1958년에 체결한 대륙붕에 관한 협약 제6조에 규정된 등거리선 원칙에 따라 대륙붕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에 반대한 거죠. 3국은 협상 끝에 북해 대륙붕 구역에서 경계선 획정 시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상의 원칙을 제시해달라는 소송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등거리선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일부이므로 대륙붕에 관한 협약 비당사국인 독일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면 독일은 이를 부인하며 정당하고 형평성 있는 배분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등거리선 원칙이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선 원칙이 국제관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인접국 간 대륙붕에 관하여는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하여 경계가 획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이러한 판단은 독일에 유리한 결과가 되었죠. 이후 세 나라는 대륙붕 경계에 관한 협상을 재개해서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한 결과보다는 독일 측 대륙붕이 대폭 확대된 경계 획정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문제 볼까요? 1번 대륙붕 경계 획정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덴마크와 독일 양측의 주장 그리고 그 근거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주장과 근거를 먼저 정리해보면
그 위에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등거리 원칙에 따라서 ACB와 CD를 경계로 대륙붕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 이게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주장이죠. 등거리 원칙은 국제관습법이므로 모든 국가를 구속하고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독일도 이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들의 근거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주장과 근거를 볼까요? 독일은 대륙붕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독일은 협약에 규정된 등거리 원칙에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협약은 협약을 체결한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니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들의 근거이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차이. 자, 그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약은 뭐라고 했죠? 체결 당사국 간에만 구속력을 지닌다. 반면에 국제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76페이지 사례를 더하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각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죠. 반면에 유럽의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과 같이 국제법에 더욱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네덜란드 헌법은 조약을 국내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헌법과 모순되는 조약이라도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헌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룩셈부르크 또한 조약이 국내법은 물론 헌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가짐을 인정하고 있어요. 룩셈부르크의 헌법재판소는 발효 중인 조약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헌법을 보면 헌법 개정 시 국제법상의 강행 규범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와 같은 국가가 국제법에 이렇게 특별한 의의를 부여함으로써 어떤 이로움을 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들 국가는 모두 강대국들과 인접해 있고 좁은 국토에 천연 자원도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대외 의존적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 나라가 국제법을 존중하는 태도는 다른 강대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원활한 국제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나라가 국제법에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는 이유이겠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